네, 간단히 그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묘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파묘를 응원하러 온 김성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파묘를 위해서 또 특별히 또 영화이신 김성수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차차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알게 되실 거고 뭐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파묘랑 서울의 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영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영화는 뭐 지난 1년간 제가 봤던 여러 영화들 중에서 가장 몰입감 있게 많이 들고 봤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봄은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파묘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온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거의 또 지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압도적인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두 분 함께 모셨으니까 사실 그 두 분 좀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시죠? 예, 제가 장재현 감독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하고 또 장재현 감독 단편 영화 때부터 장재현 감독의 모든 영화를 아주 너무 좋아하고 팬입니다. 팬이고 장재현 감독이랑 같이 있던 감독들하고 제가 또 각별한 사이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또 제가 서울의 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파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도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선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할 때부터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이셨고 또 제가 이제 영화 연출부 생활을 할 때도 감독님이랑 되게 가까워서 가지고 저는 감독님 사단의 약간 막내 그런 개념으로 항상 시나리오 쓰는 검사도 받고 단편 영화 찍고 밥도 좀 사달라고 네, 그런 아주 좀 또 선배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승님 같은 그런 감독님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약간 로망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예. 감독님 오늘 너무 이렇게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영화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서울의 봄 그리고 이제 아수라 그리고 감독님의 감기까지 함께 했던 이몽회 촬영 감독 그리고 이상한 조명 감독이 그대로 파묘에 참여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보고 있으면 이 파묘의 그 첫 번째 챕터가 그 음향 모형인데 그 음향의 대조랄까요? 그게 사실 그 두 영화가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태신과 전두광이라고 하는 정말 이 대조적으로 서 있는 두 인물의 어떤 대조를 정말 멋진 촬영으로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파묘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의 봄처럼 대립하는 두 사람은 아니지만 상덕과 활인이 성별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세대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역시 그 작품 안에서 정말 그 음향의 대조랄까 이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음향이 두드러지는 촬영과 이런 조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이모계와 이성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존재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먼저 장재현 감독님께 사실 이전 사바와 검은 사제를 함께했던 스텝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새롭게 두 분과 작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하게 된 어떤 이유라 그럴까 그리고 어떤 촬영에서 어떤 원칙 우리를 어떻게 잡고 시작하셨을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파묘를 이제 준비하면서 시나리오 쓰면서 이 영화는 좀 뭐라고 할까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뭐라고 할까 좀 에너지가 담기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아수라라는 영화에 되게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진짜 되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가 약간 그림에 약간 컨티뉴티로 만들어지다기보다는 그냥 촬영과
그 에너지를 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 또 감독님께서 항상 이목에 찾아오니까 기회 되고 항상 해봐라 해서 항상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그래서 너무 서울의 공을 너무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한 달 정도 손 빨고 기다린 그때 약간 후회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서울의 공이 원래보다 한 2달 늦게 들어갔어요. 캐스팅이 잘 안 돼갖고 캐스팅이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파묘가 원래 촬영할 때 보통 영화가 최소한 한 3, 4개월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영화를 너무 늦게 끝난 바람에 파묘가 프리프로덕션을 거의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으니 진짜 하여튼 되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모의 찬 감독하고 장재 감독하고 꼭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작업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찍지만 기운을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늘 이렇게 표현 장감독도 그렇고 이모의 감독도 그렇고 뭔가 기운을 찍어낸다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모의 감독이 장재현 감독을 만나고 와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재현 감독을 보고 나서 만나고 와서 말하기로 저한테 저 감독은 완전히 자기 세계가 뚜렷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는 방식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저 감독하고 한번 일하면 저 감독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저 감독이 뭘 찍고 싶은지 한번 자기가 저 사람의 카메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나오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영화 보고 그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모기찬 감독이 이모기찬 감독의 장점이 자기보다는 감독에 대한 관찰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촬영 감독 중에서는 자기의 스타일을 좀 드러내는 촬영 감독들도 있고 또 그것이 촬영 감독의 장점의 경우도 있는데 이목의 경우는 자기를 완전히 지우고 감독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그 사람의 관점,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물과 이거를 포착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목의 감독의 영화를 제가 다 보고 저도 지금 세 편이나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묘를 보면서는 그동안 이목의 감독이 했던 작업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고 또 이목의 촬영 감독이 장재현 감독을 만나서 뭔가 또 발전하고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서울공 촬영 끝나자마자 이틀만 쉬고 오세요라고 했거든요. 정말 이틀만 쉬고 왔는데 자기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군대에 다시 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구해줘서 고마웠다. 그러냐고. 김성수 감독이 현장에 전도왕이었다는 예. 그랬는데 몇 달 촬영하면서 이렇게 구덩이 안에 계속 집어넣고 바람에 구덩이 안에 계속 집어넣고 그러니까 군대로 다시 갔어요. 사실 저도 파묘를 3번 받고 김성수 감독님도 아까 세 번 모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실 오늘 지도를 준비하시면서 이복의 촬영 감독님과 또 굉장히 또 긴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그리고 파묘를 보면서 이제 특별히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 장재현 감독을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지금 너무 다들 맞습니다.
김호배 감독하고 이성환 조명 감독하고 지금 그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어제 길게 통화를 했어요. 어제 내내 통화를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직접 가서 만나서 그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을 하니까 좀 더 궁금증이 있어서 아까 이제 여러 번 영화 보실 때 저 뒤쪽에서 다시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 그 두 촬영 감독이랑 조명 감독이 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제가 그냥 영화 감독으로서 장재현 감독의 연출 방식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 만나는 얘기도 자주 하고 특히 저희 둘 사이에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광해를 만드신 추창민 감독하고 또 광해에서는 또 장재현 감독이 조감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올해 아마 개봉할 야당을 만든 황병국 감독 또 조수를 또 하셨고 그래서 그 추창민 감독하고 황병국 감독 또 장재현 감독 저 이렇게 넷이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감독하고 저희들이 모이면 이제 같이 자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장 감독한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장 감독 영화를 보면 그 보는 좀 맛이 색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파묘가 이렇게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파묘의 그 색다른의 어떤 그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연출자로서 저도 이제 파묘를 세 번을 보면서도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게 그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그런 말이나 이렇게 태도가 그 이제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 한국 영화의 드라마의 패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감독들도 자기가 그 어떤 거를 그릴 때 모든 거를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는 이제 자기가 본 책이나 뭐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장면을 이제 간접 경험한 거를 묘사할 수밖에 없는데 장 감독 영화 속은 장 감독이 아무래도 깊이 파고든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그 취재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장 감독 영화 속의 인물들이 하는 그 리액션이라든가 대사 이런 것들은 다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본인이 관찰한 거를 자기 연출에 녹여넣는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과에서도 그 여러분들 혹시 사과 보신 분들 있겠지만 도입부에서 그 동네 그 부당이 그 이제 구슬하다가 그 소녀가 그 쌍둥이 이제 그 있는 집을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서 그 집을 막 그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있는 그 노부부하고 그 소녀가 이제 커튼을 치고 불을 걸어 잠그고 없는 것처럼 할 때 그 긴장감 속에서 그 할머니가 땅콩을 그래서 입에 탁 집어넣고 탁 깨고 먹어요. 그런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장면하고 좀 언밸런스한 장면인데 사실은 그 동작이 뭐냐면 굉장히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뭔가 그런 일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있었다라는 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거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끄집어내서 장면에다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파묘 중간에서도 그 광택공원이 열려서 광에서 뭔가 악령이 나와서 이제 그 화림이가 쓰러졌을 때 그 응급실에 이제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그 코피가 흘리고 있을 때 삼덕하고 영민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그 화림이 다 보면서 그러거든요. 그 뭔가 나왔다고 거기서 그 겁나 험한 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화림의 표정과 이런 걸 보면 보통 영화에서는 뭔가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화림이의 성격, 두려움 그리고 장차 이제 그 화림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태도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건 감독이 뭔가 관찰한 어딘가에서 가져온 장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감동적이신 있으셨죠. 굉장히 길게 사과와 파묘까지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걸 뭐 어느 한 인물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연기 디렉션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예, 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침범을 안 하고 그냥 안 풀릴 때 도와주는 개념으로 저는 연기 연출에 제가 그건데 제 연출관이 그 배우를 최대한 침범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건데 시나리오 쓸 때 그 결을 담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그 이유인 즉슨 생각해보면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 씬이 나올 때, 한 씬이 나올 때 여기서 캐릭터도 설명해야 되고 공간도 설명해야 되고 지금 상황도 설명해야 되고 이거를 되게 압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때 공간도 보여주고 인물도 이런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씬에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문을 쾅쾅 두드린다 밖에서 사람들이 긴장한 채 숨죽이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두드리면서 이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소리도 들려오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 아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그거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리고 그런 대사들은 뭐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알라리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 나올 때 거의 주인공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초중반에는 제일 좀 양아치스러울 때 저는 되게 그 인물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좀 그래서 시나리오 때부터 약간 그런 톤의 매너를 가지고 가고 점점 심각해지다가 기본 디폴트로 항상 시나리오를 짜왔던 것 같아요. 뭐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뭐라고 할까 날라리 같은 톤들이 시나리오에 묻어나고 배우들도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까지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인물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파묘라는 작품이 지금 거의 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김고은, 이도현 배우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나 MG 무속인, MG 무당이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특히 두 사람의 스타일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쿵하는 장면이 이제 대사를 하기 전에 컨버스 운동화 끈을 내어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정도의 반향을 끌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구상하셨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랑 비교했을 때 생겨나는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뭐 반은 얻어걸리는 것 같고요. 반은 얻어걸리는 것 같고 이제 그 반은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사람을 지하철을 타고 저는 항상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 신발을 밟았죠. 앞에 앉아있는 신발과 바지 끝을 보고 사람 얼굴을 상상하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양 냄새가 나는 그런 캐릭터를 최대한 좀 개구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색에 들어가는 게 저는 좋아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뭐 봉길이라는 캐릭터나 화린 그런 캐릭터가 좀 맞아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좀 간지가 요즘 좀 신세대 무속인들은 좀 간지가 좀 좋아요. 실제로 막말로 정말 포르쉐를 막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에 막 지인이랑 장구 들어있고
그리고 진짜 막 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근데 또 인간들 한복을 곱게 입고 이렇게 또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연출팀들, 그러니까 젊은 연출팀들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저도 이런 텐션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텐션을 좀 최대한 좀 잘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집된 것도 일부러 편집하는 것도 좀 많고 우리 그래서 좀 시선 그리고 샷과 샷이 봉길과 발이 교차할 때 느껴지는 또 그런 거를 좀 일부러 편집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두 영화가 그 얻어낸 그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대중적 인기의 핵심에는 그 사람들이 이 영화에 정말 그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도 그 이태신 장군의 그 모델이었던 그 장태환 장군의 뭐 어떤 얘기라든가 혹은 그 영화 속 정해인 배우에 연기했던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안 정말 SNS를 가득 채웠었거든요. 파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파묘 속 이스타에그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다, 자동차 번호가 뭐다, 그리고 그 명량 이순신 장군이 뭐 100원짜리를 던진다 등등 정말 이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의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아직까지 혹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라거나 혹은 어떤 건 정말 뭐 다른 어떤 제작진이나 누군가가 반대하더라도 이건 진짜 내가 밀어붙이고 싶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그래 뭐 근데 저도 그 사이트에 요즘에 리뷰를 좀 못 보겠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막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영화는 유독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되게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좀 리뷰를 좀 웬만하면 좀 안 보려고 좀 해요. 그래서 감독님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 그 잔치가 커져서 큰 잔치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합의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묘는 사실은 지금 파묘가 일으키는 파모는 서울의 봄이 일으킨 그 파모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더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합의될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의 그 약간의 그런 것도 그냥 애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제가 예를 들면 저 뒤에 그 오니가 있는데 안 보이 사람들을 못 보고 넘어가는 아니 홀령이 찍혀 있는 것들이 좀 의외로 많이 곳곳에 많이 숨겨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그걸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요즘에 못 보겠어요. 이게 막 잘 때 막 이불차기 하고 막 오늘 일어나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리뷰를 잘 못 보게 돼서 못 보겠어요. 주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라이팅에 대한 건데 이성환 조명 감독의 그 라이팅은 제가 이제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사람 참 그 빛을 갖고 만약을처럼 쓰는 사람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조명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의 의도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목의 이성환 이분들이 되게 이제 좀 리얼한 진짜 새로운 조명 촬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영화에서 그 중반부에 이 찻장이 나와서
거대한 관이 나온 다음에 그걸 북사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고 났을 때 묵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국수 먹기 전에 이제 드럼통에다가 불을 태우면서 요즘 인터넷에서 누레오나라고 하는데 뱀 사람 얼굴 있는 뱀을 태우잖아요. 그 불빛이 탈 때 장작 뿌리가 그 불로 붉은 불빛이 이제 배우들 얼굴에 닿더라고요. 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창고에다 넣어놓은 곳이 창고의 문이 오래된 문이라서 그렇게 녹슨 문이니까 그 문 앞에 쓰면 또 그 녹슨 색깔이 붉은 색깔로 변하고 그리고 스님이 계신 안에 법당안도 촛불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원장님 오신 것도 거기도 붉은 색깔이고 박천자 선생님 오신 분도 거기도 붉은 색깔이고 그래서 붉은 색깔이 막 개입하다가 봉기가 잘 때 이제 꿈을 꾸잖아요. 가위를 눌릴 때 그때부터 붉은 색깔로 변하고 봉기가 밖에 나가니까 돼지 축사가니까 거기서 축사 안에가 뭔지 모르지만 붉은 색깔 때문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가 도깨비불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는 붉은 달이 뜨고 그러면서 쇼군 그러니까 온이죠. 그게 정령이죠. 정령이 나오면서부터는 영화가 붉은색 기운이 감돌면서 마치 그런 붉은 달 그리고 지옥도 약간 그런 붉은 색깔로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느낌이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록이 쇼군을 이제 온이를 죽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원래의 푸른빛의 밤에 달빛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저는 시퀀스의 그런 라이팅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후에 촬영 감독과 이성환 촬영 감독이 어떻게 했던 영화 중에서는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촬영 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 영화의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화에서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딱 정확하게 감독님 말씀하신 반은 얻어보려고 반은 정도 한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약간 붉은 조명을 좀 이어가자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는 오행을 많이 찍자라고 했어요. 오행, 물, 불, 나무, 쇠, 흙. 흙은 앞에서 주장창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앞 전망부에서 비 오고 사람들 젖어 있고 막 수영장 나오고 막 이렇게 물을 많이 찍고 그 다음부터는 불을 많이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드럼통에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법당 안에도 전기난로, 붉은색 전기난로, 그 다음에 별채 안에 다 자고 가위 눌릴 때도 밑에 보면 사실은 불 다 끄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난로로 불을 찍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돼지 축사는 얻어 걸린 게 돼지가 거기가 빈 축사인데 돼지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가 겨울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돼지 이제 우리가 촬영하기 전날 돼지 아저씨한테 돼지를 받아서 돼지를 옮겼는데 돼지 아저씨가 돼지들이 너무 추울까봐 온열로 붉은색을 해놓은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불도 하고 온도도 올려주는 불인 거죠. 근데 조정학이 이제 나서 이제 밤에 어떻게 찍을지 와서 거기를 보는데 이거 좋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붉게 그냥 찍었어요. 네, 그렇게 좀 얻어 걸렸다.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감독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불도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덩이 안 있잖아요. 엔딩 시퀀스에 보면 사실 그 구덩이 안이 한밤중에 산 꼭대기에 구덩이 아니면